네. 오늘은 제가 그냥 스스로 조용히 잠들기 전에 자축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나 그냥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아직 한 달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21일을 넘기면서 구독자 2,000명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이제 자축하고 또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큰 전환기를 좀 맞고 있는데 제 인생이 보면 크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 세 단계의 시간을 거쳤거든요. 하나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문운동가, 교육운동가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도전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도전의 과정 속에서 제가 전형적인 대학 연구자나 그럼 평론가의 그런 자리에서 조금 확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리를 이탈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대학의 바깥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은 이제 도전적인, 그러나 조금 고단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됐고, 그 기간에 제가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문학 연구자로서, 특히 문학 평론가로서 제가 쓰는 이제 그 글에 문학평론집을 세 권을 냈는데, 글에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그 기간에 없었고, 또 제가 생각해왔던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 무대, 정기적인 대학 이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쉬웠는데,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문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구나.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많은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는, 유튜브의 컨텐츠라는 게 대체적으로 좀 소란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서 감히 엄두를 못 냈었는데, 한번 시작을 하고 보니까, 또 게다가 이제 좀 감사한 일은 유튜브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문학 독자라든가 저 같은 문학평론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그래도 받게 되고, 제가 지속 가능성을 좀 이 유튜브에서 모색할 수 있었던 게 지난 한 3주간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제가 이제 곧 내일 지나면은 외국으로 나가서 한 20일? 좀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저작 협의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대화도 하는 이런 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이 또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회가 이렇게 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 하나 남깁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3주간에 가장 그래도 큰 중요한 일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강 선생님의 노벨상 때문에 제가 문학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밑에 호응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계속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간략한 방식으로 한강 선생의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 이제 내용들이 엄청나게 본물을 이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뭐 정교하다고 할까요? 조금은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런 강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제 오늘 제가 한강 3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강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히라버 시간,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작품들을 강의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컨텐츠에서 유료 컨텐츠로 이제 될 텐데, 프로그램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 문학이 좋다고 생각을 요즘 다시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얘기를 제가 할 때보다도, 특히 저는 이제 그 최근에는 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새로운 학교, 뉴스쿨, 여기 지금 저희 프로그램도 지금 뉴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제가 새로운 학교, 미래 학교,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평생의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지금 정책적으로도 관여하고, 그런 설계를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 발리에 잠깐 갔다가 미국의 보스턴의 MIT에 갔다가 오는데, MIT에 갔다 오면은 제 책이 나옵니다. 그 책도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런 교육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교육, 그다음에 미래의 학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제 생각을 담은 그런 좀 독특한 인문적 성격을 지닌 미래 교육에 대한, 미래 학교에 대한 그런 책이 이제 출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던 저의 본류가 문학이고 늘 문학으로 훈련받아보던 사람이라 보니까 이 문학 얘기를 할 때만큼 제가 좀 편안하고 즐겁고 또 제가 힐링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이 문학 얘기를 할 때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늘 문학적인 글쓰기를 할 때 비평을 하면서 제가 시를 만나고 소설을 만나고 어떤 비평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게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고 저 자신이 성장을 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또 더 많이 던질 수 있고 삶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눈 그 시간도 결국은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소회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강 작품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소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본격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안티고네 같은 그런 작품, 언급됐던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했고, 또 수상했던 그 날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가장 먼저 올라온 한강 선생에 대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제가 올린 거였는데, 거기서 그 수상 소감, 수상의 선정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시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소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바는 없죠. 한강 선생의 소설을 이번에 제가 다시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제가 그 MIT에 그 비교문학, 세계문학 관련한 굉장히 큰 교양 수업에서 한강 문학과 세계문학, 한국문학의 비전과 미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록으로 쓰고 그걸 좀 천천히 발표를 하고, 아마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는 통역을 좀 거기 있는 학생 통해 가지고 통역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그 MIT 학부장님이 그 강연과 더불어 한강 선생님을 실시간으로 좀 연결해서 MIT 학생들 좀 크게 그거를 좀 마련할 테니까, 장을 마련할 테니까 MIT 학생들하고 그 좀 문학에 대한 그런 질문, 문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강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그런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 좀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급작스럽죠. 사실은 갑자기 상 받으셨고 하니까. 그런지 사실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한강 선생님이 뭐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그런 선배님이시지만, 원래 또 성격도 그러시고 굉장히 조용하시고 또 이런 상을 타셔가지고 더 몸을 이렇게 낮추고 지금 이렇게 가리시는 편이어가지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출판사에다 연락을 했는데도 문학동네에서 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일 월요일에 뭐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받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일이 연결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 곳에서 또 세계 제1의 공과대학 학생들하고 한국의 작가가 문학을 통해서 매개로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점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한강 선생님 작품을 요즘 다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복합적인 경험이 어떤 단순히 뭐 이렇게 가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픔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깊은 치유와 묵상이 일어나는 그런 가슴 아픔이었고, 정말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힘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방에서 책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신청하셨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받아보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한강 소설이 읽기 어렵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읽는다 하더라도 문학 작품은 그 읽기 나름이에요. 특히 이런 형태의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철학적 바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굵은 어떤 그런 내용들 테마를 글에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어떤 막 술렁임을 느꼈었던 그런 장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2000 구독자 2000 이거를 자축하는 거를, 이런 소회를 얘기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강 선생님의 소설 작품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문, 시적 산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 이 히라버 시간이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자주 제가 깊이 여기서 할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읽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 아픈 연애 소설로 볼 수도 있어요. 연애 소설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연애 얘기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는 이 강사, 이 사람이 점점 눈이 멀어가죠. 집안의 DNA 때문에. 제가 좀 감기 몸살이 들려가지고 말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자랐는데, 그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어떤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공교롭게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눈이 멀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이 멀어가는데 이 사람 말을 못하는데 아직은 눈이 보이니까 수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수화하고 이렇게 필담 글자를 가지고. 근데 자기 눈이 급격하게 눈이 좀 나빠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어느 날 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눈이 이제 완전히 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데, 내가 당신을 사랑을 하는데 내가 눈이 멀면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담으로도 대화를 못하고 수화로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데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독순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성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법 같은 게 아마 있나 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독순술을 좀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내가 눈이 멀기 전에 당신이 그 입술로 말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 목소리 한번 들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목소리를 어떻게든지 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거기에서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쳐요. 그리고 그냥 몽둥이로 이 사람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나버렸어요. 이 남자 정말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해석하는 게 뭐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뭐라고 그거를 뭐 지식으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아무튼간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20년 동안 그 장면을 계속 후회를 해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간절한 거죠. 그 사람하고 평생 연인이 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눈이 멀면 어떻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나, 너무 그게 걱정이 되니까 당신 말을 배워라, 말을 해봐라.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 때문에, 그 순수한 열정이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적 고통과 트라우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노여웠는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여자가 다시는 이 남자를 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 후회를 해요, 이 남자가.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었을까? 라면서 그 순간을 계속 되돌렸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대목에 이 히라버를 배우러 온 여인이 말을 잃어가는 여자, 실어증이죠. 어떤 심리적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말을 잃어버리는, 세상에 말하는 것을 닫아버리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된 여자를 만나는 얘기로 끝을 맺는데, 그 여자와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목소리도 필요가 없다. 난 당신을 이해할 것 같다. 목소리로 말하자라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 침묵만으로도 온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도 그것이 와 닿았는지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소설이 끝나요. 근데 그 대목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소설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보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게 그 장면이 연애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한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의 연애 소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상실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그 사랑이 끝났으며 그렇지만 다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린 굉장히 시리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 말씀 한 두 가지 드리면은, 채식주의자를 읽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불쾌감이 왜 생기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미친 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쾌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겁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소재적인 어떤 선정주의가 아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류학적,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현대의 무슨 뭐 포르노그래피처럼 이게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류 문학의 역사상 기원에 있으면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 고전 비극의 소포클레스, 바로 안티고네를 쓴 소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불려지는 게 오이디푸스 왕이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왕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친상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라든가 뭐 어떤 멘탈적인 문제라든가 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형태의 질문, 이런 것들이 서양의 그 지성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 작품을 보면 이제 형부가 처지를 성적 환타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같이 이렇게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영의 이 남편도 처형에 대해서 어떤 가벼운 성적 긴장을 느끼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친상간이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가지냐면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해온 그런 유인원이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이냐, 원숭이의 무리가 아니고 인간의 무리냐, 이런 것들을 규정 지을 때 최초의 문화적인 어떤 분기점, 자연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그 진화의 분기점이 되는 지점에 있는 게 바로 근친상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친상간은 가족을 만드는 첫 번째 근친상간의 금지는 가족을 만드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원시 사회가 최초에 만드는 그 타부 법이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나의 할아버지고 누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의 자식이고 형제고, 이렇게 서열이 만들어져야 돼.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세대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가족의 구성이고, 이 가족의 구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이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안티고네가 오이디푸스가 낳은 딸인데, 사실 엄마가 동침해가지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다 보니까 꼭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면서 동시에 그 엄마로부터 낳은 딸이니까 오이디푸스하고 사실은 남매 관계에 있고, 엄마는 또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면서 아버지의 엄마하고 나왔으니까 안티고네한테 그 오이디푸스의 부인인 이오가스테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할머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타부, 금기죠. 근데 이제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그런 문제를 작가가 이제 건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언제나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균열이 이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스웨덴 할리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사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런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고 어지러워질 수 있는 이런 모순을 내포하는 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작가들이라는 건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성찰을 해서 이야기에 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채식주의자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 부분이 3부에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광기, 정신병원에 간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전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특히 영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공감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비극적인 얘기처럼 보여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과 경로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영예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정상적인 삶, 이 남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주 정상적으로 살면서 정상적인 삶의 어떤 규칙과 어떤 사회적 적응력, 수용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예가 볼 때는 이 정상적인 삶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조건, 문명의 조건, 문화의 조건, 사람들의 삶의 어떤 매뉴얼, 방식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이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형태의 이 폭력에 이 영예는 노출되어 있는데 이건 영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만 하는 어떤 폭력성이 이 문화인이 되는데 문명인이 되는 데에는 불가피한 그런 폭력이 있어요. 그런 폭력을 삶의 폭력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세계의 육신을 벗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너 그럼 또 뭐 병원에 가가지고도 거식증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겁을 하니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죽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학은 비정상의 관점에서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뭔가 좀 비정상이고 문제적인 인물이거든요. 다 조금 뭔가 병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학은 이 비정상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성을 오히려 되돌아보게 하고 반박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효용이고 성찰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영희가 자기가 나무가 될 거다. 자기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거꾸로 보겠다는 거, 거꾸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전복적 관점으로 자기는 이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영의 입장에서는 해방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은 다음에 그 친구들이 소크라테스한테 탈옥을 권유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탈옥을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내가 왜 이걸 거부하나? 그와 관련된 그 감옥 속에서 그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죽기 전에 나눈 대화는 이제 파이돈이라는 책에 실려 있고 또 친구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논변을 벌리는 얘기가 크리톤이라는 이제 그런 대화편에 실려 있는데 이때 보면 소크라테스가 태연자약해요. 왜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왜 내가 죽음을 회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성실하게 살았던 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법도 법이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실하게 살았던 개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죽음 다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편견의 세계,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독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편견의 세계,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서 죽음을 굉장히 떳떳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기쁘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이거는 계속 이 삶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될 수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비극적인 것으로 계속 묘사하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비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반 고흐의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떠올라요. 제가 반 고흐의 그 사이프러스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게 원래는 그 서양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나무래요. 지중해 일대에 그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왜 죽음을 뜻하냐 하면은 다른 식물은 가지를 잘라도 계속 자라나고 생명체가 계속 솟아나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 중간 기둥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죽는답니다. 실제로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지고 관을 서양에서는 짠대요. 관을 짜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고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역동적으로 이제 뻗어 올라가면서 동시에 밤에도 어떤 찬란한 어떤 기운 속에서 고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옆에 막 엄청난 그 빛의 기운, 별의 기운 속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도 고의 사이프러스 나무 주변에는 어떤 기운이 막 일렁일렁 역동하면서 낮인데도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의 그 그림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림이라고 봐요. 그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 영성적인 눈과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형태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형태의 삶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건 고우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죠.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에너지, 높은 어떤 삶의 도약, 이런 것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가 결국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구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이프러스 나무가 결국은 죽음을 이긴 나무, 부활의 나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이상을 삶에서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더 높은 차원의 이 형이화학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매여 있고, 또 이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어떤 삶의 마스크, 페르소나를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상황, 또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어떤 이런 세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실현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식이 이 예술밖에 없는 거고, 그게 바로 한강이 쓰는 시적 산문, 이것들도 예술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잘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제 내일 외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스승들도 만나고, 또 굉장히 세계적인 학자도 만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공동 저작 협의도, 출판 협의도 하고 올 텐데, 거기에서 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마이크 들고서 한번 그 현장의 이야기 한번 전해 볼 수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기가 나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스스로 자축을 해봤네요. 편안하게 가을 보내십시오.